미국의 SPY나 QQQ 같은 걸로 다 집어넣으세요. 저는 빚내서 들어갑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네. 유튜브여도 어쨌든 오늘 주제는 바로 버블 붕괴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버블 터진다면 미국의 지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번에는 폭락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버블의 붕괴라는 거잖아요. 붕괴라는 뜻은 뭐 10%, 뭐 이 정도 떨어진 걸로 붕괴라는 표현을 안 쓸 것 같은데. 아유 10%가 붕괴였으면은 네. 그 얼마 전에 뭐 기술주들 뭐 30% 이상 그러니까요. 조정받은 거 생각해 보면 조정이지. 조정이죠. 네. 30%까지는 조정으로 보고 네. 뭐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질 때는 정말 네. 이게 자산이야 할 정도까지 빠집니다. 막 70%도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트리플 버블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저 상당한 충격이 올 텐데 국가마다 다를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 기준으로요. 예를 들어서 이 버블이 붕괴되면 이거 버블을 붕괴시키는 나라가 지금은 우리가 볼 때 미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미국이 이 버블을 한 번쯤 붕괴시켜서 털고 갈 거다. 아, 스스로? 네, 버블이 붕괴된다는 건 건전화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버블을 한번 털고 갈 텐데 네. 이거를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까 하는 것들이 우리가 뉴스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중국하고 매일 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이번에는 이제 뭐 화웨이가 자율주행에다가 뭐 엄청난 돈을 넣겠다고 해가지고 또 미국에 도발을 하는데 사실은 보면은 뭐 그렇게 될 확률도 크죠. 그러면은 미국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까요? 이거 무너뜨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 제재하는 방법들을 썼어요. 화웨이 5G 장비 사기만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 제재하고 네. 뭐 니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사면 못해. 뭐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동맹국도 수입하지 마. 뭐 이런 거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금융수단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확 올라갈 때 네. 미국은 뭐 아무것도 안 했고 안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미국은 조금 웃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미국의 우량한 국채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네. 중국에 가서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나는 중국 채권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은 네. 미국에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팔고 저로 가자. 이건 뭐 리스크만 크지.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중국에 들어간 돌이 미국으로 갈까? 그러니까 미국 정책 당국들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게 정말 센 거는 이제 진짜 금리 인상이죠. 네. 이런 방법을 쓰면 중국도 금리를 막 쭉쭉쭉 올릴 수밖에 없어요. 네. 아까 제가 한국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고 신흥국도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쵸.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전 세계가 다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아, 전 세계. 네. 우리나라 그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우리는 안 하면 어때라고 하는 생각은 좀 이상한 생각이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미국 올리면 똑같이 다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건 어떻게 보면 도미노의 첫 단추네요. 네. 뒤에 들어도.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수요 폭발이죠. 달러를 잡으려고 이제 뭐 엄청난 노력들을 하죠. 가치 금리도 올리고 뭐 별 일을 다 하죠. 그러면 결국은 네.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오르는 거죠. 네. 우리 그 작년 1년 전쯤 보면 네. 환율이 1278원인가? 뭐 이쯤까지 갔으니까. 근데 지금 1100원, 200원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한 15% 떨어져 있는 거네요. 15% 가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달러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때 뭐 1100원대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1280원 가까이 갔으니까 달러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뭐 15% 수익을 냈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이게 진짜 투자예요. 요렇게 리스크가 왔을 때는 네.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 요런 투자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지금 부사장님 말씀대로는 좀 버블 붕괴 전부터 좀 달러를 모으는 것도 하나의 투자일 수 있다는 얘기 같네요.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팔면 달러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한국 원화는 어떻게 될 건가. 뭐 사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아직은 우리 경제나 또 충격을 받는 수준을 비하면 네. 원화보다는 달러가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지금 미국 주식을 조금씩 매수를 하면 어쨌든 지금 부사장님은
이 버블의 붕괴가 뭐 2023년이든 뭐 2022년 말이든 조금의 여유 기간이 있긴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좀 오르긴 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미국의 그 주식을 사면 어쨌든 우리가 달러로 그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걸 사고 난 다음에 팔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달러가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그걸 같이 좀 누릴 수 있는. 예. 사실 저는 뭐 저라고 한국 시장에 투자 안 했겠습니까? 대부분을 다 여기서 네. 했죠. 근데 지금은 잘 몰라요.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가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의 주가를 제가 잘 몰라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주식 시장의 경제적 흐름은 지금은 전 세계가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졌어요. 네. 이게 이제 팬데믹이 만든 전 세계 동조화를 한번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근데 뭐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달러, 또 한국에 있으면 또 사실은 주식 가격 떨어져서 손해, 환율에서 또 손해. 또 손해인 거죠. 예, 두 번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한국 투자하시는 거 얼마든지 좋고 네. 하지만 리스크가 좀 커지는 구간에 진입하면 달러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만약 그럼 폭락이 오면 미국과 만약 한국만 비교했을 때는 뭐 비슷하게 좀 떨어진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미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하고 격차를 유지하는 수단, 네. 그다음에 달러의 위상 강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군사적인 것들도 있어요. 네. 미국 달러가 기축으로서 대우를 받는 건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세계 1위 국가죠. 네. 달러는 안 무너진다.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의해서 뭐 국토가 뭐 초토화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달러를 어떻게 갖고 있어요? 다 휴지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달러를 기축으로 쓰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그 경제적 요인, 경제적으로 격차를 어느 정도 중국하고 벌려야 되는 이런 문제. 네. 그다음에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 지금 이 두 번째 게 계속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네. 중국과 앞으로 끝도 없는 전쟁을 해야 된다. 네. 이게 기술 격차를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이 기술이 또 다 어디로 가냐면 네. 군사적으로 활용돼요. 네. 뭐 예를 들면 화웨이는 그 통신에서 도발하다가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갔는데 이 통신 기술들은 전부 뭐 반도체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네. 중요한 건 군사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유도무기, 네. 다 통신 정밀도가 군사 무기의 정밀도죠. 뭐. 네.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한 번은 좀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달러 위상. 사실 달러 지금 이 환율이 유지되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뭐 옛날에 불과 뭐 몇 개월 전만 해도 전문가들이 1,000원도 깨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 풀기가 어마어마했다는 얘기고 그런데 1,080원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갔죠. 네네. 그리고 지금도 그거보다는 지금 한참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뭐 달러가 기축으로서 정말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달러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네. 달러 가치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제일 좋은 방법 금리 인상 펑 이거죠. 뭐. 사실 저도 요즘 미국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거든요. 부사님 말씀드리니까 좀 더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가 어쨌든 미국의 주식 시장은 사실 한국보다는 우상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가 어쨌든 전 세계가 어쨌든 기술주 중심, 테크주 중심의 성장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미국이고. 그 기술주는 멀리 보면 무조건 다 담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플랫폼 사업들이 많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네, 그것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고 네. 그 다음에 버블이 터졌을 때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인데 그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역시나 미국.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버블 붕괴의 충격을 한번 크기를 한번 뭐 정확할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지만 네. 그냥 상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30을 맞았다. 30이라는 펀치를 한번 맞았다. 네. 봤을 때 최소한 중국은 2배는 될 거예요. 60. 네. 우리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 우린 중국에 심지어 환율마저도 중국 위안화에 연동되고 있는 수준인데 어쨌든 우리도 이런 충격을 비껴갈 수 없고 우리가 아마 더 클지도 몰라요, 중국보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이란 골치 아픈 문제가 네. 거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크게 아프게 터질 확률이 높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도 그 피해를 받을 텐데
지금 미국은 그런 선택을 하겠다는 건가요? 여러 가지 아까 이유 제가 몇 개 말씀드렸잖아요. 뭐 경제적 이유, 뭐 달러의 위상,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기술적 견제, 뭐 이런 많은 군사적 요인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이거는 분명히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충격이 일시적으로 미국에 오더라도 네. 미국 경제는 건전해질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다른 데도 다 건전해지는 거지만 네. 충격에서 회복하려면 비틀거릴 시간이 꽤 걸리죠.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피해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죠. 상대적으로 적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 피해는 적고 남들은 나자빠질 그럴 수단, 방법들을 쓰겠죠. 특히나 요즘에 굉장히 경쟁 국가로 이제 뜨고 있는 중국에 대한 피해는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클 수 있죠. 그 중국이 피해를 안 입으면 미국이 그런 거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뭐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중국이 지금 미국에 도발하고 있다고. 최대 경쟁국 중국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압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즘에 우리가 이 경쟁이라는 게 뭐 도덕 교과서에서도 그다음 TV에서도 우린 경쟁을 서로 사이좋게 뭐 경쟁을 서로를 발전시키는 거다 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게 사실 집단이라는 게 제일 작은 거는 개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족, 그 다음에 뭐 조직, 기업 같은 게 있고 네. 그 위로 가면 한 나라 국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국가가 사실 제일 큰 집단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국가조차도 이 경쟁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뭐 TV 속에서 그다음에 뭐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쟁하면 항제 시장이 커지고 서로가 발전할 수 있고 윈윈하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다. 이게 참 잘 도입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경쟁의 크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자 1등하고 2등 경쟁하는 거하고 네. 15등하고 16등하고 경쟁하는 거하고 하나 차이인 건 마찬가지인데 아우, 이거는 뭐 치열하죠, 1, 2등은. 거기는 난리 납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저 학교만 가도 타이틀이잖아요. 아, 그렇죠. 전교 1등, 전교 2등. 왜 그거 하나를 못 잡았어? 못 잡아요. 그렇죠. 심지어 저 같은 경우 옛날에 그 수능 만점자들을 전국에서 30명을 찾아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별거 다 하셨네요. 전국에 수능 만점자 한 200명 좀 넘게 네. 있는데 밝혀진 사람들이 찾아서 이제 공부법 관련된 책을 냈었는데 사실 수능 만점자들이 대부분 뭐 좋은 대학교, 서울대학교를 주로 갈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명문대학교가 있으면 사실 그 대학을 가르는 게 10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문제 차이예요, 진짜. 한 문제. 진짜 작게 한 문제고 한두 문제 차이로 대학이 바뀌고 맞아요. 학과가 바뀌고 근데 막 우리가 밑에 뭐 20등, 30등은 사실 문제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정말 차이는 초격차인데. 맞아요. 근데 그거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고 근데 지금 중국은 미국을 뭐 기술적 수준으로도 많이 따라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거예요. 네. 지금 뭐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 입을 잘 보면 돼요. 거기서 하는 말들이 뭔지. 그 발언의 크기도 엄청나게 세지는 순간이 오면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좀 제가 알기로는 좀 한참 이후에 하지 않았었나요? 아마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까지 뭐 거의 못하고 빌빌거리고 7년 왔죠. 정도나 지났던 거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굉장히 좀 부사님 말씀대로 좀 빨리 하는 편인 것 같은데. 한 번 하면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뭐 금리를 그때 이제 2015년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네. 제 관점으로 보면 금리를 올린 적이 없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정도 금리 올려가지고 뭐 유동성을 회수한다? 뭐 별로 회수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다 쌓여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아직도 멀었어요. 네. 내년에도 뭐 인프라 투자하는 거 이제 내년에 집행이 될 텐데 뭐 또 엄청난 양 또 풀고 뭐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경제는 좋아지지 않겠어요? 인프라 투자 엄청나게 해놓으면은 뭐 그 공공사업 뭐 복지 뭐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저기 다 좋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거 문제 있어라고 인식했을 때 제가 불과 1년 전 2007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7차례에 걸쳐서 숨도 안 쉬고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믿을 때가 못 돼요. 안 올린다고 말만 해요. 근데 때가 되면 정말 뒤도 안 돌아다봐요. 걔네들은 오로지 미국 경제. 이제는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중국과의 경쟁. 이런 뭐 정치적, 군사적 여러 가지 변수들까지 합세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금리 인상이 되면 주식시장에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경제가 좀 좋아지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이 일어나는 경우 또 주식시장이 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네.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는 항상 독이에요. 항상 독인가요? 네, 항상 독이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에는 우량한 기업들도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조금 부실한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계 기업도 나와요. 상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한계 기업은 이제 금리 조금만 올리면은 도산하는 거죠. 네. 이런 데에 투자된 돈들이 밑에서부터 다 빠져나가요. 이런 회사들은 내가 리스크를 가져갈 이유가 없어. 네. 그래서 뭐 금리가 올라가면 난 채권으로 갈래. 풍덩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 금리가 오른다는 건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이제 발생하면 투자 포트폴리오 우리가 좀 어떻게 변경해야 될까요?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아주 네. 좋은 일이죠. 네.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한 2% 정도 연간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는 네. 이거는 뭐 당국이 다 조절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네. 똑같이 중앙정부는 다른 액션을 할 거예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돈풀기를 중단한다든가 줄이는 것을 넘어서 뭐 중단해 버린다든가 네.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주식 투자 비중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줄여야죠. 그래서 현금 보유율을 네. 높여가야 된다. 뭐 이렇게 되고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네. 이 상황들은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달러로 바꿔놓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우리가 그럼 버블 붕괴했을 때 좀 네. 어떻게 행동해야지 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버블 붕괴는 한마디로 바꿔서 말하면 모든 자산 가격의 하락. 하라. 그러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있어요. 뭐 집이라든가. 네. 근데 대개 보면 그때 팔 수 없는 상황들에 직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전세로 바꿀까?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네. 세금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네. 손실이 엄청나게 생기고 할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되고요. 어쨌든 부동산, 주식, 원자재 모든 게 다 가라앉게 되죠. 네. 조금 한 가지 조금 이제 있다면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꾸로 투자하는 거, 인버스에 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어려워요. 붕괴가 온다면 인버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게 붕괴할 때 빠져나오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인버스 투자 이거 머릿속에는 있는데 네.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딱 들어가면 헷갈려요. 우리 1년 전 폭락하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네. 미국만 놓고 보면 이런 식이에요. 10% 빠져서 시작. 10% 빠져서 시작. 못 팔죠. 근데 재밌는 건 그 다음 날은 6% 반등. 그럼 이제 4% 아니죠. 떨어진 데서 올라온 거니까 한 5%만 오르면 다시 본전되겠네. 그 다음 날 다시 10%. 그럼 내일 올라올 때 팔아야지. 근데 그 다음 날은 다시 또 10%. 네. 이런 거의 이거 뭐야? 벌써 손실이 얼마예요? 며칠 만에 네.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네. 못 빠져나와요. 똑같이 여기서 6% 올랐을 때 제가 예로 들어드린 거에서 6% 올랐을 때 인버스 투자를 그러면 지금부터 6% 폭락 한번 했고 6% 올라왔네? 내일 또 빠질 거야 하고 인버스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게 참 시장이 참 그런 분들은 용감하신 분들이에요. 시장이 주는 일종의 공포 같은. 네, 공포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빠졌는데 인버스로 바꿔서 완전히 거지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그렇죠. 실제로 당연히 코스피 1460까지 갈 때도 그렇게 하락할 때는 개인 투자분들이 거의 많이 못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진짜 용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 그때 이제 그런 미국 제가 이제 막 소개하고 그럴 때 미국의 SPY나 QQQ 같은 걸로 다 집어넣으세요. 그냥 실수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빚내서 네.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네. 유튜브여도 어쨌든 그렇죠. 유튜브에서는 이 각자에게 맞는 사실 포지션과 방법이 조금 있는데 네. 그걸 다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버리시니까. 네,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어쨌든 그때 정말 그렇게 같이 투자하신 분들 해갖고
뭐 다 2배 이상씩 다 벌었죠.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 그런 반면에 나중에 이제 바꿔야 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러면 곤란한데 이럴 때도 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똑같은 제 얘기를 들었는데 손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상황들을 잘 따져서 봐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버블이 붕괴하고 나면 부자들은 색다르게 투자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좀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는데? 첫 번째, 시장이 다 폭락해 버렸어요. 네. 주식 시장이 폭락한 다음에 바로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좀 좋아진다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 첫 번째 해에 거의 50% 가까이 올라요. 그렇죠. 50% 가까이. 폭락 뒤엔 급등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두 번째 해가 되면 10%도 못 올라요. 세 번째 해가 되면 5%도 못 올라요. 이게 뭐냐면 부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다 휴지가 됐을 때 한번 딱 들어서 첫 해하고 다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10% 오르든 그 다음에 5% 오르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에 딱 해서 건져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다른 건, 이건 뭐 다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렇게 자산들이 다 뭉개졌을 때 뭐가 제일 먼저 올라가나 봤더니 놀랍게도 금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네. 어쨌든 금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 가고, 부동산은 어떤 때는 빨리 회복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못 가고,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시장을 잘 봐가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첫 해에 거의 절반 정도 회복한다. 부자들은 그때 들어가서 싹 빼고 나온다. 그 다음 해부터 올라가는 거 뭐 별로 신경도 안 쓴다. 어떻게 보면 그 폭락했는 그 시점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기회로 쓰죠. 우리 동학개미들 얼마나 잘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사실 뭐 주변에 슈퍼개미라든가 뭐 주식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만나 뵈면 대부분 IMF, 그다음에 그쵸. 금융위기, 네. 그때 돈 벌죠. 이때 집중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큰 돈을 버시지, 사실 이 조정장이 계속됐을 때 슈퍼개미가 탄생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중국 삼국지라든가 이런 그 책을 봐도 우리 난세 영웅이 그렇죠. 탄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세 번째는 네.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현금 비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 중에서 제일 결정적일 때 쓰는 투자가 쉬는 겁니다. 그렇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보통 때는 현금이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점점점 휴지가 돼가요. 네. 근데 자산이 휴지가 돼갈 때는 현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겠죠. 예. 왜냐하면 자산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을 높여가다가 네. 정말 큰 사고가 났을 때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쉬는 것도 투자다. 뭐 이런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버블 붕괴 이후에 주식 재투자 시점은 좀 언제로 봐야 될까요? 이번 만약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네. 아직 멀었지만, 네. 그거 측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근데 시장은 눈치가 되게 빨라요. 예를 들어서 지난 팬데믹 때 한번 보세요. 불과 40일 만에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원위치 거의 했어요. 이게 뭘까요? 사람들이 처음엔 몰랐어요. 전 세계가 멈추는구나, 이 생각만 했어요. 전 세계가 다 멈추는구나. 실제로 멈췄어요. 네.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조금 지나니까 뭐 이런 제약사나 뭐 바이오 기업들이 우리가 백신 치료제 만들게 하고 뛰어든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아차, 백신하고 치료제 나오면 끝나겠구나. 근데 언제 돼? 올 연말이면 끝날 것 같아. 2020년 말이면 백신 치료제가 적어도 2억 개는 나올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딱 오죠. 터널 끝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식을 사는데 아무거나 사지 않죠. 여행? 앞으로 뭐 1년 반은 가망 없어. 백신 나왔다고 해서 마스크 벗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다시 뚫고 나가는데 1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야 그랬더니 사람들 꼼짝도 못 하는데 뭐 쇼핑 어떻게 하겠어? 온라인으로 다 하지? 뭐 이거예요. 언택트와 관련된 것들만 쫙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시장이 생각해내기 시작해요. 네. 그렇게 해서 꿈틀꿈틀할 때 그때 들어가면 돼요. 그거 우리가 찾아내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기가 한번 오고 나면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은 어디에서 출현하게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발견해내는 게 이제 투자의 기본이고, 그럴 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시점에서 한번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바깥에 못 나가면 이제 우리가 조금만 만약에 생각해 봤으면 당연히 이제 비대면, 온라인, 언택트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2023년이든 뭐 2022년이든 붕괴 시점에도 그 상황에서 그런 걸 좀 생각해 본다면 예,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이나 우리 부동산 2008년에 미국발 위기 때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네. 하루아침에 이렇게 또 되지 않았어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죠. 지금 이렇게 이제 버블이 붕괴되고 하면 그때쯤 되면은 그때 어디서부터 새로운 싹이 트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고 언제 싹이 틀지도 맞추기는 되게 어렵습니다.